30년 전 1994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약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5억 원입니다. 30년 사이에 50배가 올랐어요. 우리가 이 숫자를 보면 자동으로 하는 말이 있죠. 집값이 미쳤다. 부동산 거품이다. 한국이 미친 거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잠깐 질문을 하나 다르게 해봅시다. 정말로 집이 미쳐버린 걸까요?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 돈이 망가진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관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집값 폭등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모두를 틀린 방향으로 몰아가요. 우리가 30년을 싸움하고 있는 적은 사실 집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화폐라는 거죠.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집값 문제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설명들이 뭐냐는 거죠. 강남이라서 집값이 오른다고 했어요. 공급이 부족해서 라고 했어요. 투기꾼 때문에 라고 했어요. 정책이 실패해서 라고 했어요. 이 말들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설명은 결과를 설명할 뿐입니다. 진짜 원인을 설명하지 않아요.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해요. 왜 30년 동안 우리의 월급은 10배 오르지 않았는데 집은 50배가 올랐을까요?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고요? 집값은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값은 항상 돈과의 상대 비교입니다. 다시 말해, 집이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내려간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 비유 하나를 쓰겠습니다. 경제를 커다란 욕조라고 생각해봐요. 그 욕조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물이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중앙은행이에요. 정상 시기에는 수도꼭지가 적절히 흐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정부와 중앙은행은 뭘 한다고요?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틉니다.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하고 재정 지출을 늘려요. 더 많은 돈을 시장에 흘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이 물이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은행 시스템에서는요, 이 물이 가장 먼저 자산이 있는 쪽으로 흘러가요. 주식이 있는 곳으로,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채권이 있는 곳으로, 달러 자산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월급쟁이의 통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는 이 물이 아주 늦게, 아주 조금 찹니다. 그것도 일부만요. 대부분의 돈은 이미 자산이 있는 사람들의 손으로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로 봐보세요. 한국의 통화량, 즉 시장에 풀려있는 돈의 양이 2000년대 초반 대비 몇 배가 되었을까요? 5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해봐야 해요. 당신의 월급도 5배 늘었나요? 대부분은 아니요 라고 답할 거예요. 기껏해야 2배, 3배 정도일 거고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고요? 이게 바로 자산 인플레이션입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돈이 늘어나는 혜택을 받고 현금만 가진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경제학에서 나오는 법칙인데요. 만약 화폐의 가치가 매년 7%씩 떨어진다면 10년마다 돈의 가치가 반토막 난다는 뜻이에요. 연 7%는 많은 것처럼 들리지 않죠?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당신의 현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절반밖에 못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현금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가난해진다는 거죠. 반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자산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도덕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이 설계한 결과예요. 여기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고 깊은 갈등이 생겨나요. 세대 간의 갈등이죠. 젊은 세대는 자주 이렇게 말해요. 부모 세대는 운이 좋았다. 우리는 흙수저다. 땅에 태어나면 행운이고 한강에 태어나면 불운이다. 이 말들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모 세대는 사실 화폐가 덜 망가진 시대에 자산을 샀을 뿐이에요. 그들은 부동산을 투기한 게 아니라 화폐 붕괴 이전의 현금을 실물 자산으로 갈아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실제로 생각해봐요. 1990년대에 서울에서 아파트를 샀다고 해봅시다. 당시엔 그게 투기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살 집을 샀던 거예요. 그런데 30년 뒤에 보니까 그때 산 집이 엄청나게 올라 있었어요. 왜일까요? 집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현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부모 세대가 똑똑했던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거죠. 비유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게임을 상상해봐요. 경제라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 위에는 여러 종류의 플레이어가 있어요. 누군가는 현금만 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보행자예요. 다른 누군가는 집을 샀어요. 그런 사람은 자동차를 탄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는 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고속도로 위에 스포츠카를 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고요? 도로가 계속 넓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차 차선이 늘어나고 보행자 도로는 제자리예요. 아니, 사실 더 좁혀져요. 왜냐하면 자동차들이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니까요. 보행자는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모두가 집을 사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집을 못 사는 게 도덕적 실패는 아니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현금에만 머물러 있는 순간 당신은 이미 게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불공정해 보이죠? 맞아요. 불공정한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고요? 자신의 자산 중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검하는 거예요. 물론 비상금은 있어야 해요. 3개월에서 6개월치 월급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 이상의 모든 자산이 현금이라면 그건 위험한 상태예요. 당신은 조용히 가난해지고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고요? 화폐 붕괴에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자산일까요? 인덱스 ETF가 있어요. 이건 수백 개의 회사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우량 주식도 있어요. 배당을 꾸준히 나눠주는 회사들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실물 자산도 있어요. 금, 은 또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자산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화폐가 떨어질 때 이들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산들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집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거주와 방어의 관점으로 봐야 해요. 무리해서 영끌을 해가며 여러 채를 사는 건 위험해요. 그건 투기죠. 반대로 전세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화폐 붕괴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대신 현실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해요. 지금 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집, 그 지역의 미래 가능성, 그리고 현금 흐름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값을 욕해요. 집값이 미쳤다, 거품이다, 정부가 뭘 하는 건가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진짜 적은 숨어 있다는 거죠. 집은 당신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집은 무고한 상품일 뿐이에요. 진짜 당신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화폐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서, 정책 위반자들은 그걸 알지만 말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현금은 계속 가치를 잃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값은 거품일 수 있지만 화폐 붕괴는 구조다. 이 문장을 기억해봐요. 거품은 터질 수 있어요. 하지만 구조는 계속 유지되어요.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미국처럼 부동산이 폭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화폐가 조용히 무너지는 구조는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는 계속 돈을 찍어낼 거니까요. 경제가 나빠질 때마다 수도꼭지를 튈 거니까요.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다음 10년을 제대로 살아남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과정을 겪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30년 뒤에 깨닫게 될 거예요. 아, 그때 뭔가 했어야 했는데 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이 영상을 정리하고 싶어요. 당신이 집값을 욕하는 동안 진짜 적은 당신의 통장에서 조용히 돈을 꺼내가고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인 이후에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본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알고리즘 클릭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는 선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올라타야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적어도 이제 문제의 본질을 알고 계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한 발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